세계가 주목하는 군사 강국이자 기술 강국, 대한민국.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한국의 진정한 힘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평범한 수업 시간, 한 중국 학생이 도발적인 발언을 던졌습니다. 한국 같은 작은 나라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7시간이면 끝납니다. 강의실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고 일부 학생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이나 분노가 아닌 오히려 여유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도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모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직접 목격한 세계 최강의 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 동아시아학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크리스틴 앤더슨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은 최근 제가 경험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IT 기업에서 아시아 지역 총괄 임원으로 근무하시면서 제가 10살이던 2014년부터 4년간 한국에서 주재원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가족은 서울 서초구에 정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의 매력에 푹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한국의 교육열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의 외국인 학교에 다녔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국 친구들의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은 당시 편하게만 살았던 제게 큰 자극이 되었죠. 크리스틴, 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뭘 느끼니? 아버지께서는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시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부끄러워졌죠. 하지만 그런 부끄러움이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히 학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전국 각지를 다니며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에서 천년의 역사를 느끼고 포항의 제철소에서 산업화의 위용을 목격했으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첨단 기술의 미래를 엿보았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크리스틴,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어. 이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지. 그리고 이 기적을 만든 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끈기와 열정이야. 아버지께서는 업무를 통해 만난 한국의 기업인들과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셨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신제품 개발에 매달리는 연구원들,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전 세계를 뛰어다니는 영업사원들,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현장 기술자들. 그분들의 이야기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18년 아버지의 한국 주재 임기가 끝나 미국으로 돌아갈 때 저는 이미 제 진로를 결정한 상태였습니다. 바로 동아시아, 특히 한국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4년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입학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동아시아학을 전공으로 선택했고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 생활하며 배운 한국어가 있었지만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대학 생활은 제 기대 이상으로 흥미진진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학부의 수업들은 제가 경험했던 한국의 모습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 문화산업의 성장,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 과정을 학문적으로 배우면서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것들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라는 수업이었는데 이 수업에서 일어난 일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한 중국 유학생과의 논쟁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고 먼저 그 당시 스탠포드 캠퍼스의 분위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24년 미국 대학가에서는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공격적인 외교 정책과 경제적 영향력 확대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죠. 우리 수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들은 물론이고 한국, 중국, 일본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죠. 특히 중국 유학생들의 수가 가장 많았는데 그들은 항상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날의 수업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가을의 절정을 이루던 스탠포드의 오후, 저는 현대 동아시아학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메인 쿼드의 고풍스러운 붉은 벽돌 건물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마이클 브라운 교수님의 강의는 항상 일찍부터 자리가 찼습니다. 교수님은 냉전 시기 미 국무부 동아시아 수석 자문관을 지내셨고 이후 하버드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학 석좌 교수를 역임하신 분이었습니다. 특히 한중일 세 나라의 기술 발전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는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히셨죠. 최근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에 대한 그의 분석이 포린 어페어스의 표지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강의실은 이미 각국의 학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중국 유학생들이 무리지어 앉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왕웨이를 중심으로 한 그룹의 목소리가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학생들 뒤쪽으로는 일본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고 강의실 중앙 좌측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박민준 선배는 늘 그렇듯 태블릿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복습하고 있었죠. 그는 카이스트 출신으로 스탠포드 로봇공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동아시아학 수업은 부전공으로 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오시자 잡담하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교수님은 노트북을 연결하시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의 강의는 항상 예상치 못한 통찰로 가득했기에 저는 노트 필기를 위해 펜을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현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기술 혁신과 군사력의 상관관계가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왕웨이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먼저 세계 최대 기술 강국인 중국의 현실부터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최신형 화웨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우리 화웨이의 최신 메이트 60%입니다.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우리는 자체 개발한 7나노 기린 칩을 탑재했습니다. 이제 곧 삼성과 애플을 뛰어넘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관심 있게 듣는 표정이었지만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우리 중국의 디지털 결제 시장은 이미 세계 최대입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의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 JD.com의 연간 거래액은 한국 GDP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왕웨이의 발표는 계속되었어요. AI 기술, 자율주행, 5G 네트워크까지. 그의 설명에 다른 중국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세계 최대의 중산층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1인당 GDP는 12,000달러를 넘어섰고 빈곤층은 사실상 사라졌죠. 이제 우리는 미국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한국 학생들을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요? 왕웨이가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삼성이나 현대가 잘 나가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도 끝나가는 시점이죠. 우리 중국 기업들이 곧 따라잡을 겁니다. BYD는 이미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위 전기차 기업이 되었고 화웨이의 반도체 기술도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의실 뒤편이 세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과 겨루겠다는 건가요? 군사력만 봐도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이고 인민해방군의 규모는 한국군의 5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7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한국은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죠. 강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고개를 숙였고 미국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러나 한국 학생들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박민준 선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맺혔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신 듯 하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왕웨이군,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하지만 현대 국제 질서에서 국가의 힘은 단순한 크기나 인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기술 전쟁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교수님은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화면에는 최신 국방기술 평가 보고서가 떴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미처 몰랐을 현대 군사 기술의 판도를 살펴보죠. 그때 박민준 선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몇 가지 보충 자료를 준비했는데 함께 공유해도 될까요? 브라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자 강의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그리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날카로웠어요. 먼저 왕웨이 하구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좋은 토론의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민준 선배는 자신의 노트북을 강단의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 개의 주요 방산 수출 계약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죠. 폴란드가 얼마 전 한국과 체결한 방산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150억 달러입니다. K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무기였죠. 왕웨이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브라운 교수님이 말을 이어받으셨습니다. 폴란드뿐만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UAE, 인도, 호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이 한국의 방산 기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무기들의 기술적 우위입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뒷자리에서 한 미국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근무하셨는데요. 한국군의 전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능력은 나토군을 능가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왕웨이가 다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왕웨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도 우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화웨이는 특허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죠. 민준 선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최신 데이터를 보시죠. 인구 대비 특허 출원 건수,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서 한국은 세계 1위입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민준군의 지적이 정확합니다. 제가 최근 국무부 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의 일부를 공유하고 싶군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습니다.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으로 쏠렸죠. 보시다시피 현대전은 첨단 기술의 싸움입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닙니다. K2 전차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죠. 이건 삼성과 LG의 기술력이 군사 분야와 결합한 결과입니다. 저는 왕웨이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더 놀라운 사실은 민준 선배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실력으로 증명하는 것을 선호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일본 유학생 하나가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 일본 방위성에서 한국의 군사 기술력에 대한 보고서가 공개됐는데요. 일본 유학생의 발언은 강의실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최근 일본 방위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군사 기술은 특히 네트워크 중심전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버지께 들은 바로는 자위대가 한국의 군사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특별한 점은 민간 기술과 군사 기술의 탁월한 융합에 있습니다.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전차와 전투기의 통합 전투 시스템에 적용되고 SK와 한화의 반도체 기술이 정밀 유도 무기에 활용되는 시기죠. 왕웨이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처음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제 규모와 인구수는 민준 선배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규모가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증명해왔습니다. 현대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개발한 현무 미사일은 지하 100m 깊이까지 관통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공 시스템과 정밀 타격 능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고 있죠. 민준군 브라운 교수님이 정중히 제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니 여기까지만 하죠. 교수님의 표정이 의미심장했습니다. 강의실은 깊은 침묵에 빠졌고 중국 학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세기의 국력은 더 이상 영토의 크기나 인구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술력, 혁신 능력, 그리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우수성이 진정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한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메인쿼드 도서관 앞에서 왕웨이가 민준 선배에게 먼저 다가가 대화를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의 기술 발전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떨어진 벤치에서 그들의 대화를 자연스레 듣게 되었습니다. 민준, 어제 수업에서 언급된 폴란드 계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왕웨이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진지함이 묻어났습니다. 민준 선배는 태블릿을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입니다. K2 전차 180대 직도입에 이어 최소 820대를 현지 생산하는 방식이죠. 이는 우리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그때 브라운 교수님이 도서관에서 나오시다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아, 두 사람 다 여기 있었군요. 제가 방금 국방부에서 온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수님은 태블릿으로 몇 가지 도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세계 주요국의 국방 기술 수준 평가입니다. 한국은 총 8대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95%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상무기 체계와 통신전자 분야는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이죠. 왕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빠른 발전이 가능했습니까? 민준 선배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민간 기술을 군사 기술과 효과적으로 접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K2 전차의 통합 전투체계는 삼성전자의 AESA 레이더 기술과 LG의 열영상 장비가 핵심입니다. 현대로템이 이를 완벽하게 통합했죠. 브라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바로 이런 민군 기술의 효과적인 융합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들어온 기술을 보면 민간의 배터리 기술과 AI 기술이 군사 목적으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구나 민준 선배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팀 코리아 방식의 통합 수출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과 함께 민간 기업의 현지 투자, 기술 이전,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거죠. 브라운 교수님이 새로운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의 방산 수출이 2022년에만 전년 대비 140%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기술력 인정의 결과입니다. 왕웨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중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기술과 K방산의 성장세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고 있죠.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존중입니다. 어제 수업에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현대 국가의 경쟁력은 영토 크기나 인구수가 아닌 기술력과 혁신 능력에 달려있죠. 이어서 교수님은 흥미로운 분석을 더하셨습니다. 한국이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의 성공이 군사력 강화로 이어진 것이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방위산업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독자적인 혁신을 이뤄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한국의 우주산업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민준 선배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와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과를 설명했고, 이어서 한국의 위성 기술과 우주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자니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잠재력과 현재의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다음 수업은 더욱 깊이 있는 주제로 시작되었죠. 스크린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그래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기술 패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일본 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소니에서 20년간 근무했던 아버지를 둔 타카하시였어요. 일본의 경우 80년대에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지만 결국 기술 혁신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3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고 2나노 개발도 마무리 단계에 있죠. 이건 단순한 제조업의 성공이 아닌 근본적인 기술력의 증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더구나 한국의 기술력은 반도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배터리 시장을 보시죠. 스크린이 전환되며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나타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차지하는 비중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 BMW, 폭스바겐과 같은 세계적 자동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기술력과 신뢰성 때문이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민준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보유한 특허의 피인용 지수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왕웨이도 이번에는 다른 태도로 발언을 이어갔어요. 사실 중국의 CATL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고성능 전기차에 적합하며 기술력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죠. 이때 브라운 교수님이 새로운 화제를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기술 패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한 제조나 생산이 아닙니다. 바로 표준을 장악하는 것이죠. 한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세계 기술 표준을 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개발과 특허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육지통신 기술 개발 현황을 보여주셨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 통신 기술의 특허 현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오지에서는 화웨이가 특허 면에서 앞섰지만 육지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수년 전부터 차세대 통신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육지 표준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특허 출원수 기준으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지만 한국도 육지 원천 기술과 표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사라지고 진지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중국 학생들의 태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 패권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남을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국가가 아닙니다. 자신의 강점을 알고 다른 나라와 협력할 줄 아는 국가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스탠포드 기숙사 라운지에서 흥미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왕웨이와 민준 선배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 학생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왕웨이가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한국은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어 있더군요. 민준 선배는 노트북을 펼쳐 몇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놀라운 성과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퀀텀 컴퓨팅, 바이오 헬스케어, 우주항공 산업까지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죠. 브라운 교수님도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분야를 정확히 선정하고 거기에 자원을 집중하는 거죠. 반도체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본 학생 타카하시가 의견을 더했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와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요. 이제는 경쟁보다 협력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현대 기술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혼자가 아닌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이 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보십시오. 단순한 수출이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포함한 포괄적 협력입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미래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한국의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이 특히 주목됩니다. 민준 선배가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자체 NPU를 개발했고 SK하이닉스도 AI 가속기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제조를 넘어 설계 기술에서도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증거죠.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야 온전히 이해되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의 마지막 조언이 특히 의미 깊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은 기술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한국이 보여주는 혁신과 도전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기술력은 단순한 경쟁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협력의 기반이 되어야 하니까요. 그날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학생들이 한국의 기술 혁신이 열어준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래의 세계 질서는 단순한 크기나 힘이 아닌 기술력과 혁신이 만들어 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